23주년 광주도시공사 노동조합 창립 기념식과 함께 광주에서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깊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같이 패널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시간을 약속했던 시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1, 2부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행사 진행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2부 노사민족 토론회는 제가 참석해 주신 패널 들을 소개만 해드리고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회를 맡아주신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이신 주대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광주경총회 상임부회장님이신 오병교 부회장님, 여기 울산에서 참석해주신 울산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장님이신 이다리 교수님, 민내 대표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만은 전 경실련 처장님이시고 지금은 남구청의 사회감사님으로 계신 김재섭님 모셨습니다.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명숙 교수님, 도시철도 노조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대의원대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노사갈등 해소지원센터의 유영구 소장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국지방공기업연맹, 또 전도노협, 또 관투노협의 회원사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귀중한 시간 되시고 시간이 지연됐으므로 주대환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일부 행사가 그래도 빨리 끝났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제가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도와주시면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절차를 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우리 박흥선 정책본부장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들 모두가 하실 말씀이 많으시지만 정말 최대한 압축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는 정말 짧지만 숨가쁘게 변화해왔습니다. 1961년부터서 한 25, 6년간의 역사가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에 노동운동이 한국노총을 나왔다면 또 87년 이후에 지난 25년 동안 민주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에 노동운동이 민주노총을 나왔습니다. 이제 2012년 25년씩의 두 시기를 지나서 차세대 노동운동이 시작되려는 찰나가 있습니다. 차세대 노동운동의 제3세대의 노동운동 또는 국민노총이 지향하는 바 새로운 노동운동의 철학적 기초를 다시 정립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우리 박흥선 본부장의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박흥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전부 다 노사협력의 노사상생의 필요성과 뭐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노사협력이 그냥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노사협력이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노사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대립과 갈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사협력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국민노총과 혹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아닌 제3지대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통일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문제제기로 하고 있는 것은 노사협력이 우리가 그냥 당위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보니까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더라 라거나 혹은 협력, 상생 이러면 좋은 말 같고 대립, 갈등하면 나쁜 말 같아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립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에너지로서 발현됐던 데도 있었던 거죠. 우리 87년도부터 그 97년도, 98년 IMF 그 시기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그 노동자들의 임금도 대단히 많이 올랐고, 우리 그로 인해서 내수가 확장되면서 내수 시장이 열리고,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춰갔던 시기도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사 갈등은 대단히 심했었고요.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대립과 갈등이 사회 발전의 한 에너지로서 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 이후로, 즉 전 세계적인 세계의 세계화라고 하는 IMF 시대 이후에 경쟁이 세계화되고 했을 때도 과연 그러한 패러다임, 즉 대립과 갈등의 에너지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에너지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많이들 느끼고 문제 제기하고 계신 거죠. 근데 과연 그 원천적인 그 근원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배경들을 발제문에서 이러저러하게 저 나름의 생각들과 그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적당치 않은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존에 아까 우리 김민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얼핏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그전에는 노동자, 사용자 이렇게 딱딱 대별되는 개념, 그리고 노동자는 계속 노동자이고 사용자는 사용자인 것처럼 규정적으로 사고하는 시대의 개념으로 사고했다는 거죠. 근데 좀 더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사고가 좀 더 보편적으로 넓어지면서 보니까 기존처럼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더 깊숙이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이기도 하고 저거이기도 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잘 알 수 있는데, 근로자이면서 주주입니다. 근로자이면서 주주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펀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우리 공공기업이라서 별로 없겠습니다만 다른 쪽에 가보면 우리 사주 갖고 있는 근로자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 분들은 근로자이자 사용자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부분 또 가보면 여기서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자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입니다만 8시간을 제공하고 나머지 3시간은 소비자로서 살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유권자로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유권자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정치하시는 분들로부터 통치를 받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결정하는 주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구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내부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의 주인적 위치에서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밝혀놨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그럼 과연 그러한 노사협력을 어떠한 실천을 통해서 이뤄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해놨습니다. 하나는 요즘 저소득 근로자라든가 이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우리나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있는 회사들, 이름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노동조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5%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300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없다고 보시면 딱 맞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조직된 노동자가 10%대 있기 때문에 나머지 90%, 우리나라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거기에 속한 노동조합들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소위 말해서 노동자가 그분들도 역시 근로자와 사용자 이런 것을 다 겸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 생산의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겠느냐. 가장 좋은 방식은 노동조합을 통한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그분들이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느냐 했을 때,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일정 부분 그분들에 대해서 해줄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저소득 근로자이면서 낮은 저소득 근로자이면서 인원수가 적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해줘서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이미 미국의 대공황 시대 때 와그너법을 통해서 미국에서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로 얘기하면 보수정당, 새누리당의 그것도 더군다나 귀족적으로 이렇게 거의 대물림되다시피 하는 상원의원이었던 와그너가 법을 위반해서 노동조합 우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경제 발전에, 그리고 국가의 어떤 파트너로서 끌어들이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뇌들 정책을 이끌어 나갔던 예를 볼 때 우리 역시도 그 저소득 근로자와 낮은 계층의 근로자들이 좀 그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려면 그 와그너법 같은 입법이 필요로 한데 그 가장 근본적으로는 가장 첫 단계로서는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 세액공제를 필요로 하겠다. 국회의원들 1년에 그 1억 5천만 원씩 해서 그 1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월 12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노동조합들이 쓸 수 있게 한다면 상당히 많은 그 노동조합들이 지금의 그 타임오프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한계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국회의원들은 되고 왜 더 많은 노동자들은 안 되는지 이런 문제 제기하고 그런 것을 좀 활동을 통해서 그런 건 입법 요구라든가 투쟁을 통해서 혹은 뭐 요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보험료 마찬가지인데요. 사회보험료 상당히 그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이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느낄 때 어쨌든 간에 보편적인 복지로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암보험 다 들고 계시고 또 요새 그 어저껜가 그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실손보험이 거대한 사기라고. 실손보험이 왜 필요하냐 하면 자신들이 의료보험 낸 거 가지고 실제로 60%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죠. 즉 100만 원이 의료비가 나오면 60만 원은 그 의료보험에서 줍니다만 40만 원은 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4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 실손보험도 굉장히 그 맨 처음에는 쌀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뭐 3년 만에 60% 오른 보험료도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두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보험료 적용률 같은 게 낮은데 그 건강보험을 예를 들면 우리가 10,000원 내면 근로자 1인이 10,000원을 내면 사용자가 10,000원 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2,000원을 보조해 주는 형식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지역보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2,000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보험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더 내면 실제로 12,000원의 효과를 더 얻게 되죠. 그래서 그 건강보험 하나로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1인당 11,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되면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그러니까 암 환자든 중증 질환자든 내가 100만 원만 더 내면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사보험이 필요 없이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11,000원을 1인당 11,000원이니까 4인 근로자 같은 경우 44,000원이고 월 그런데요. 그거를 더 내자고 하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표가 있기 때문에 당장 그리고 내가 돈 44,000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거 어떨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전부 다 암보험 들고 계시고 실손보험 들고 있는 분 많기 때문에 44,000원 더 내는 것이 더 쌉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가 내야 되고 정부에서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금을 걷어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들은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우리들의 그 보험료를 통해서 그런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임금 교섭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단기간으로 1년에 우리가 얼마 받을 거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는 적게 주려고 하고 근로자는 어떻게든 그것을 더 많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똑같이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아도 어떤 근로자들은 이후에 몇 년 뒤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그나마 좀 살고 어떤 사람은 또 더 못 살고 막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명목임금이라고 하는 돈 얼마를 받을 거냐 내 월급 명세표에 얼마가 찍힐 거냐만 중심을 갖고 바라봤기 때문인데 그건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의 지출 내역들을 줄여내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명목 소득을 가지고 더 많은 소득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은 노사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전부 다 근로자에게 영역으로 떠넘기고 사용자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그 명목임금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투자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는 덜 뺏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다양한 방식의 그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갈등의 장에서 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 국민노총 혹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제3의 새로운 노동운동 하고자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갈등 지향형 교섭이 아니라 그 협력 지향형 교섭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나머지도 몇 가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나서 그것 이외에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노사협력은 다 와 있습니다. 그 뭐 며칠 전에 그 안철수 원장이
출마 선언하면서 뭐 미래는 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겠다고 했나 뭐 그런 것처럼 실제 노사협력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들 하시죠. 근데 선언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실천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실천하고 그 실천을 뛰어들어갈 때 여러 얘기 많이 듣습니다. 사실 뭐 우리 국민노총 뭐 이러저러니 어용이니 연민노총이 이런 딱지들도 많이 붙이고 합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얘기들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려울 때 용기를 내는 것이 어용입니다. 어려울 때 용기 내는 것. 우리 국민노총은 저는 어려울 때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실천 과정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인용한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미국 SF 소설가의 말은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말이었죠. 네, 전명숙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토론자 많이 계십니다만 정 교수님이 이 발제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될 만한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남대학교 경영학부에 있습니다. 경영학부에서 제가 그 전공 분야로 가르치는 분야가 인적자원관계와 노사관계예요. 제 전공도 노사관계로 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전문가로서 초청을 받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저녁 시간에 또 수업이 하나 책임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토론을 좀 앞쪽으로 딸려줬더니 이렇게 맨 처음으로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발제자 분께서 참 좋은 글을 많이 써주셨고 또 발제하실 내용도 많으셨을 텐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압축적으로 좀 생략을 해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좀 잘 부각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을 갖고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발제자 분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발제에 준하는 앞에 축사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이제 토론을 좀 짧게 해드려야지 여러분들께서 주의 집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발제자분께서는 노사관계의 두 가지 측면, 핵심적인 측면이죠. 협력과 갈등 부분을 그 부분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 협력이라는 것은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협력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세계가 지금 모한 경쟁으로 되고 있고 이러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는 기술 혁신과 또 수명 향상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그 노동자들 그리고 근로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사협력은 불가피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갈등적인 측면은 결국은 이런 생산성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측면에서는 또 불가피하게 갈등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협력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이거는 보통 이제 경영학에서 인사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또는 갈등을 강조하거나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이 다양한 양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발제자분께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협력과 경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임금 교섭, 기존의 명목 중심의 임금 교섭을 보다 더 실질적인 임금 교섭으로 전환을 하자는 부분,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 강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제안을 해주셨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위한 정책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결국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아마 이제 국민노총이 표방하고 있는 하나의 정책 노선이 될 수 있겠는데요. 다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비판적인 코멘트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실현돼야 될 부분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의 이제 덧붙이는 재원이 되겠죠. 이 사실이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기존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할 거예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된 단어는 아닙니다. 즉 이제 기존의 기업이 그 기업의 주주이익을 대변하는 것에서 점차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전환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었다면은 최근에 그 국제적인 표준화 모델에 따르면은 기업과 노조의 모든 사회적 책임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SO 26000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참여를 통해 가지고 2010년도서부터 발효됐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LG전자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어렵고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사회적 책임에서 사회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의미하는 거죠. 노동조합도 있고 또 지역 주민도 있고 다양한 여론도 있고 고객도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주주도 있습니다. 기업도 있고요. 각각의 이해관계자는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상충되는 이해를 사실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언 이상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게 그런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인데 이것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인 거죠. 근데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아마 국민노총 쪽에서도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저소득층으로 친다면 아마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 그리고 이제 하청업체의 근로자들 다 포괄을 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 모기업, 원청기업의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기업과 그 기업주와 같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하청기업이라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그 모기업에서의 그러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 인상의 요구가 오게 되면 당장 하청업체의 단가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단가 조정이 들어가면서 그 단가 조정에 따른 그 불이익은 결국은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어떤 사회적 불이익을 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존의 정규직 또는 모기업 노조의 많은 형태의 자기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 국민노총이 앞으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간다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행동을 할 것인지를 조금 더 실천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그 도시공사 13주년 창립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왠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아주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을 아주 경청을 다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광주 경총의 오병교 상임 부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총에 오기 전에 노동행정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에서 근무하다가 경총과 지금 근무하면서 노동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의 내용은 참 열심히 하셨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을 많이 하면서 느낍니다. 노동행정에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노동조합과 국민노조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모 정당의 대표가 내세운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재벌 개혁과 노사 개혁입니다. 아마 어떤 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년에 아마 노사 개혁이 비정규직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단가 문제 모든 문제가 내년에 아마 이슈가 돼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아마 재단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노총 아마 중심이 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선 대립에서 상생으로 간다는 게 뭐냐? 대립이라는 것은 왜 대립입니까? 노사관계 현장에서 불신 때문에 대립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노사 간의 불신뿐만 아니라 노동 간에도 불신이 심합니다. 이 불신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상생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신을 해소할 것이냐, 상생으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해소하는 방법은 소통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장현수 위원장님께서 다이아몬드 스턴트 콜롬비아 대학 교수 책 제가 2번이나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 책의 핵심 요지는 뭐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방향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그 책의 요지입니다. 다 아마 여러분 책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노사관계도 또 노동관계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소통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노조 간부는 아무리 자기 조직이 있고 자기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조합의 간부가 되면 공인입니다. 생각을 공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를 받고 투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 노동 현장에서 계속 노사 갈등을 조정하면서 제가 오늘 여기서 노사 갈등 조정회를 제가 경총 부회장 와가지고 한국노총 전국에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갈등을 수렴을 하는데 사업장 내 갈등을 노출을 안 하려고 해요. 회사에서. 자기 내부 문제를 금호타에도 직접 가봐서 이걸 사적 갈등으로 해결하자 그러니까 사업장 내부 문제는 내부 노출을 안 하려고 해요. 여기 기업에 오신 분들 안 계시는데 노조 그거 알고 계시나요? 회사 내부 문제를 외부로 표출을 안 하려고. 그래서 갈등 조정 업무가 쉽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 그러면 이 국민노총이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제가 우리나라 노사관계 문제점을 딱 2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노동조합이 임단회만 끝나면은 딱 휴직입니다. 휴전 상태. 임단을 할 때는 머리 뚫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저거 하고 그냥 막 마크 붙이고 하고 나서 어떻게 임단을 끝나고 그러면 그냥 전체를 좀 조용해요. 이런 노사관계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제점입니다.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냐. 평소의 노사관계를 해야 된다. 임단회만 가지고 몰입을 할 게 아니라 하프인을 평소에 고충처리위원을 제도화시킨다든지 조합원의 애로사항이 뭐라든지 이것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수렴해가지고 그것을 공론으로 토론해서 또 사용자하고 대화를 해갖고 사용자가 다 해결 못하잖아요. 지금 능력이 있어야 하고 여건을 해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론에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매뉴얼처럼 생활화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우리 근참법에 의해서 노사 해결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노사에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내 생각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건 청소 사업별로 건축체 군인 노사에 군인 건축체를 해요. 협의해요. 군인 노사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고민해서 토론해가지고 회사하고 마지막으로 노조위원장하고 회사하고 경론을 해서 이건 어떤 방안으로 시장하고 가질 것이냐 하는 방법론을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신뢰를 받게 됩니다. 노동운동이 단체회의나 임금회의로 올인해가지고 전투적으로 하고 나서 쉬어버리는 우리 노동운동 노사관계 이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번째 문제는 임금 협상이 지금 많이 오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뭐 실질임금, 연봉임금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부가지세금 회사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임금이 우리나라 임금 인상은 어떤 것이 이익이 아닙니까? 이교익입니다. 현대자동차 얼마 하면 기아자동차 따라가요. 삼성전자 임금 조정하면 그 LG전자 따라가. 한국타이어 조정하면 금호타이어 따라가. 미원, 미국 옛날 제가 감독할 때, 근로 감독할 때 보면 임금이 자기 회사의 경영 실적이나 그건 소용이 없어요. 기업별로 시장 선생님이 다르고 기업 규모가 다르고
실적이 다른데 상대방이 누가 고양이 머리에 서로 임금 협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먼저 해보다 다 따라가니까. 이런 임금 협상이 우리나라에 많이 비대하고 있어요. 또 민노총이나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로 물론 민노총이나 한국노총도 생계를 위해서 물가 상승을 위해서 임금 표준 생계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지만 회사는 생산성이 향상돼야 되고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각계 사업장의 부가치나 이런 것들을 갖다 고려해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되는 사업장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극소수다. 비교임금을 예를 든다. 광주 도시공사에서 야 서울 도시공사 얼마 있냐? 부산 도시공사 얼마 있어? 우리 얼마 하자? 이런 식으로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국민노총이 아마 깨고 틀을 깨고 이러한 문제점을 깨고 다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존경받고 신뢰받고 소통이 되는 그런 노사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업이 생존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째, 고객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도시공사도 시민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생각? 모든 생각을 누구 생각으로 돌아가요? 시민의 생각으로 돌아가요. 시민 입장에서 대화를 해요. 두 번째 만족을 시키면 누구 만족을 시켜야 돼요? 조합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노조원들, 조합원들 만족을 시켜야 돼요. 일 출근하면서 흥글노래 부리면서 출근하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직업 풍토를 만들도록 국민노총이 마지막으로 여기 영리기업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일반 기업 같은 돈을 벌어야 돼요. 돈 투자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죠. 주주이익을. 주주 만족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세 가지 만족을 시키지 않는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민노총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본보기가 되는 노동자가 탄생할 것을 다시 거듭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그 토론회가 원래 노사민정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을 대표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경신련 사무처장님을 역임하셨던 우리 김재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시민을 대표할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최 위원장님하고 제가 전에는 꽤 오랫동안 강주 지역에서 시민운동 이제 하다가 지금 잠시 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시민운동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 공감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공공감사에 관련된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그 자치단체의 감사 관련 부서들이 독립된 전담 부서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감사관들을 개방형 지휘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주시 남구청의 개방형 지휘로 감사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민운동 떠나서 그 감사관 개방형 지휘로 일한 지는 2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얘기하자면 공무원의 신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 하면서 최 위원장님하고 오랫동안 인연을 또 갖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됐는데요. 전에는 저도 이제 시민운동 하기 전에는 우리 박응성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저도 과거에는 이제 금속 노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는 현장에 가서 노동자로 제가 선반공이었습니다. 밀링하고 선반을 꽤 오랫동안 노동 현장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굳이 이제 그게 꽤 벌써 한 20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현장의 기억이 오늘 이런 자리에서 같이 공장의 공돌이 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또 새롭게 되고요. 그래서 또 시민운동 현장에 떠나서 제가 자치단체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감각이 좀 떨어진 부분도 좀 있긴 한데요. 시민운동 하면서의 경험하고 또 제가
현장에서 노동자로 실제 그 선방봉으로 일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노총이나 오늘 이제 발제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좀 공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 또 어떤 점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노동조합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의 노동이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나 노동 현장에 있었을 때는 자본의 위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자본은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 그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본의 위기는 상시화되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우리도 노동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해 있는 그 노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운동은 제3의 길을 모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노총의 역할들이 새롭게 고민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그 협력과 상생 또는 갈등과 대립이라고 하는 두 세계 간의 충돌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전히 저는 아까 우리 박 본부장님 말씀 중에서 가장 제 가슴에 왔던 얘기는 우리 존재 자체가 노동자이든 사용자이든 간에 그 인간의 사람의 현재 우리 사회의 사람이 복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노동자이면서 소비자이고 때로는 선거 국면에서는 유권자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금을 통해서는 뭐 연금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자기가 주식을 사면 어떤 측면에서는 또 사용자의 지위도 갖는 매우 우리가 다양한 층위의 복합적 존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노동운동은 그 한 면만 좀 본 거 아니냐 이런 그 반성이 국민노총의 출발이신 것 같은데 동시에 이 해법을 찾을 때도 저는 이 복합적 존재라고 하는 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도 노사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이제 그 노동조합하고 그 임용권자인 사용자하고는 여러저런 이제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생산적으로 푸는 방법은 복합적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무명령을 받는 공무원들의 경우는 이제 그 국민의 봉사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근로명령을 받는 지위에 있는 뿐만 아니라 법무명령을 받죠. 그래서 근로명령하고 법무명령은 대단히 다른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복합적 존재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다만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상생과 협력의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임금 협상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걸로는 조금 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사용자는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 노동조합, 특히 국민노총이 고민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고민을 우리 사용자인 자본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아까 저는 정명숙 교수님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합적 존재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역시 복합적 존재라고 본다면 그 노동조합의 일방적 사회적 책임은 상당히 자칫 현장 속에서는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현장에서 보면 굴욕적일 수 있다. 저희는 오히려 지나치게 노동조합이 협조적 노선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사회적 책임 문제가 현재의 노사에 바람직하지 않는 갈등 문제를 노동조합의 책임 또는 노동자의 책임으로 애곡시키거나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주제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자본과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이 함께 강조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것 자체가 한국 사회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위기로 전가시켜버리는 그동안의 악순환된 패러다임, 그러니까 사용자의 패러다임 전환 없이
노동자의 사회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가능하겠냐 이런 겁니다. 제가 그 과거에 20년 전에 현장에 있을 때 저 가끔씩 그랬어요. 평소에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공장에 들어간 게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금속 공장은 지금 기아자동차 전신이 아시아자동차의 하청, 제2의 브랜드였습니다. 아시아자동차가 파업을 하게 되면 제가 사장님하고 같이 피켓 들고 아시아자동차 정문에서 파업 중단해라. 왜냐하면 파업한 일주일만 해도 저희는 바로 일감이 없어져 버리는 공장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그 아시아 노동조합의 파업이 중단돼야 저희는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하고 그 사용자이신 사장님하고 같이 피켓 들고 올 때는 그때는 공동 운명체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사장님하고 우리 공장 내부에서는 갈등적 요소가 있지만 우리 공장에 생존의 문제가 걸리거나 대외적인 모순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우리 그 공장에 그렇게 많은 직원들은 아니었는데 피켓 들고 와서 그 현장에 와서 빨리빨리 파업을 좀 중단해라. 그러면 현장에서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저는 우리 노동의 환경이 과거 20년과 지금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근 부회장이 말씀하셨던 기업의 생존 조건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만 좀 그런 거고 근데 아까 우리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부분이랄지 조합비를 세액공제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 그것만 가지고 10%에 머물고 있는 현재 우리 조직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인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한 가지 방편은 되겠지만 조합비가 부담이 돼가지고 조합을 결성하거나 구성하거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노총이 가야 될 길은 우리 한국 사회의 나쁜 일자리들 특히 고용의 불안정 문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의 노력들 그런 점에서 보면 대사용자에 대한 대자본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높여가면서 그 장기적으로 우리가 노사관계를 협력과 상생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을 사회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조직되지 않는 것,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랄지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아직도 봉건적으로 존재하는 노사문화, 그게 사용자의 책임 부분들도 우리 노동자가 이 협력과 상생의 시도로 우리는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싶지만 안 되는 사회적인 문제들, 제도 문제, 그 다음에 자본의 문제, 사용자의 문제들을 함께 거론해 가면서 사회적 대타협 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국민노총이 그 대자본 또는 대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압박들을 키워나가면서 구체적인 과거의 노동운동의 악습들, 실제 한국의 노동의 위기를 불러왔던 그런 계급지향적 또는 갈등지향적 노사협상의 문제나 노동문화의 문제를 개선해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자본이나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포기하고 협력과 상생의 시대로만 간다면 오히려 자본의 위기를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마는 노동의 위기로 전가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노총이 한편에서는 그런 사회적 압력들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 학대 또는 세계관의 학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횡설수설했고 정리되지 않는 말씀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이 좀 떨어져 말씀이 좀 잘 안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신문호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님께서 나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아마 갑작스럽게 내부에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석을 못하셨고요. 이제 전문가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우산대학 멀리서 오셨는데 우산대학 이다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뭐 전문가라 그러면은 좀 그렇고요. 다만 우리 국민노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국민노총이 지향하는 그 바에 그 바를 제가 지지하고 저도 좀 잘 되기 위해서 힘을 보태려고 좀 멀리서 왔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대로 울산은 그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메카라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고 실제로 제가 경험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시는 대로 지금 울산의 현대중공업이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87년, 88년 그때 파업이고요. 그 다음에 93년에 또 파업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그러한 그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그랬던 그런 정말 파괴적이었고 울산시가 거의 마비가 될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요즘 TV에 보시면은 18년 무분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이후로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라는 게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고요. 반면에 또 바로 옆 사업장인데 현대자동차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그죠? 매년 하다가 지금 한 2, 3년째 조금 나아지다가 또 항상 약간의 문제가 있다가 지금 그 파급 효과가 여기 광주에 있는 계약까지 오고 하는데요. 그럼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차이를 단적으로 이야기하라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의 일방적인 어떤 책임도 아니고 노의 일방적인 책임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양쪽 다 책임도 있고 지역의 시민사회도 책임이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울산의 민정이 생기기 전에 노사정 위원회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민노노총은 일단 거기에 노사정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쪽짜리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 여기도 이제 광주광역시에 분명히 이제 노사정위원회가 있고 민정위원회가 있을 건데요. 이 시 그러니까 정부 지방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공사니까 관심을 시에서 가질지 몰라도요. 민간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멀리서 쳐다봅니다. 잘 되면 거기서 내 공으로 하나 땡길 거는 좀 생각하고요. 못 되면 왕창 그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소통 문화가 현대중공업 그 노력을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주변 그렇게 해가지고는 바로 국민노총이 지금 지향하는 오늘 우리 박봉문 본부장님께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그런 노력들을 현대중공업은 상시로 굉장히 오랜 동안에 지속했습니다. 즉 조합원의 실질적인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단순히 임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주택이 사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노동자가 그 지방간 마련하기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애들 교육 문제.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생활비. 심지어요. 현대중공업은 당시에 그게 중국집에 1,000원짜리 지금도 짜장면을 하는데요. 그 비용을 엄청나게 회사에서 부담을 하면서 했었어요.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중국집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죽겠다고. 저기서 1,000원 하니까 우리는 죽겠다. 울산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돈 10,000원이면은 동구에 와가지고 하루를 멋지게 보내고 시내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노력들이 제가 보면은 지금 우리 국민노총이 오늘 박 본부장님의 내용에 상당한 부분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누굽니까 유명한 우리 바현사 우리 좀 노동운동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까지 한 번 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파업을 하기 전에 세 번을 생각하라 그러는데 한 번은 국민을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 더 붙이면은 이제 앞으로는 특히 아까 여기 많은 부분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이 울산 같은 데도 초토화가 됩니다. 한번 심하게 되어버리면은. 그런데 아까 광주광역시가 이제 수청도시로 전환한다 그러는데요.
여기에 핵심 기여하고 금호가 이번에 그래도 적공 의곡절 그때 잘 됐습니다만 그거를 극복하려면은 조합만 가지고 회사만 가지고 결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저 경청의 저 오 회장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시민이 이거를 조율할 수 있는 울산은 그게 노하우를 그걸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시민적인 압력을 굉장히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그게 상당히 누그러뜨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노사관계는 누가 그랬죠? 우리가 부부관계라는 걸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부부관계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혼하고 깨풀이자고 쪽박 깨자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서로가 좀 노력하면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새로운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민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현장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오래된 우리 유영구 노사갈등 해소지원센터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토론의 주제가 노사관계 아니면 노사교섭 관행 극복 아닙니다. 토론회 몇 차례를 가지고 이 관행이 쉽게 극복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 광주에 와서 좀 여러 가지 만감도 교차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저도 80년 광주항쟁 때 청소년기를 맞으면서 광주항쟁 때문에 사실은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여태 노동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주 이렇게 와서 이런 토론회를 하게 된 것 자체가 특히 노사민정 아니면 관행 극복 이런 토론회를 한 것 자체가 참 감회가 남다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쭉 와서 앞에 시간부터 쭉 보니까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제가 이제 그 전부터도 민주노총에 쭉 있었는데 특히 금호타이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 교섭 아니면 소위 말하는 노동조합 투쟁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압니다. 금호타이어가 올해도 파업을 대차게 했죠. 법원에서 파업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났는데도 밀어붙이죠. 이광균 지회장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금속지부 김승철 지부장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금타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노사의 모습을 갖고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떤 게 관행이고 무엇이 바뀌어야 될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광주만 있는 게 아니죠. 곡성도 있고 평택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호타이어 경우는 평택 공장 종업원 수가 실제로 한 150명이 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광주가 아마 한 3,000명 되죠. 사무직까지 해서 곡성도 한 3,000 되고요. 평택 공장을 풀가동하면 광주나 곡성 공장 하나 없어집니다. 지금 사실은 완전히 전자동 라인인데 생산 풀가동 못 시키고 있거든요. 왜? 한쪽 공장 없어져야 되니까요. 그만큼 사실은 생산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구조죠. 그 구조를 노동조합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섭에 들어가면 노동조합 지부장, 특히 지금 이광균 지회장 이런 양반들 거의 10여 년 동안의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역사인데 그 위원장 개인 핸드폰을 안 갖고 있습니다. 대협력국장한테 넘기죠. 그래서 집에서 전화 오는 거나 회사 측에서 어떠한 연락도 다 차단시킵니다. 이게 위원장의 덕목이에요. 그걸 안 하면 현장에서 난리가 나죠. 즉 위원장한테 가족을 통해서든 회사 고위층을 통해서든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면 절대로 제3자, 소위 말하는 회유 아니면 소위 말하는 계량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살기로 싸우죠.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투적 노동운동의 기준에서는 적절하게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타를 보면 계속 갈 때까지 가는 사실은 싸움을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대우건설 잘못 인수해서 승자의 저주 그리고 회사가 워크아웃 들어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 내부의 관행이 이미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회사는 어떤 거냐? 제가 금호타이어 보면서 제일 놀란 게 회사 구조도 엉망이라는 거예요. 회사 여기 광주 곡성 공장 있는데 공장장들, 인사노무 임원들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털입니다. 아무 결정 권한이 없죠.
결국은 본사, 사장, CEO나 오너, 박 회장 일가 이 부분에서 결정을 놔야지 결정 나는 거니까 사실은 파업이 들어가고 사전 준비하고 들어가고 끝날 때까지 회사 측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회사 측도 실제로 움직일 게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아마 우리 공공부문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은 지방공기업 사장님들이랑 교섭해서 나올 게 별로 없으시잖아요. 뭐 행안부 지침 또는 지방정부 장 이분들이 결정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렇듯 노사 양측이 이미 상당 시간 동안 이런 좀 왜곡된 관행에 젖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뀌려면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 그냥 바꾼다 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죠. 양쪽이 다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지금 상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상생의 공통분모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양쪽이 다 기존의 관행, 기존의 잘못된 악습들을 좀 뛰어넘는 이런 현장의 노력, 이것으로부터 좀 상생의 노사관계라는 게 시스템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구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더라도 또 기회가 있죠. 저기 디프리에 가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발제하신 박영선 본부장께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안 드릴 수가 없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토론 말씀 들어본 소감과 또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우리 김용석 처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위기로 전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 이런 것은 상당히 따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국민노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우려의 지점으로서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도 계신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까 서울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은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원칙이라든가 우리가 하고자 했던 좀 더 보편적인 논리 그리고 좀 더 우리 사회에 넓게 적용될 수 있는 노동운동의 이론들을 좀 확산시키려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다른 분들의 말씀도 다들 좋은 말씀이시지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 노동운동이 사용자들에게 내놔라 혹은 정부에 대해서 더 내놔라 이런 것이 주류였죠. 이렇게 내놔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내놓으라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까 건강보험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11,000원을 내겠다라고 하는 1인당 11,000원을 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가치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보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사회적인 고민과 화두를 던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노동자위 먼저 이렇게 변하고 노동자위 먼저 무엇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노동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식으로 좀 사고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사용자들도 지금까지 너희들 생산성을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노동자들이 요구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의 이러이러한 아픔을 덜어줄게 라고 하는 시각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관점의 변화를 가질 때만이 소위 말하는 노사가 상생과 협력에 한참 높은 새로운 노동운동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근대 이 사회 이전에는 적과 나밖에 없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한 명이 한 세력이 이기면 나머지 당파를 전부 다 싹 쓸어서 죽이고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되면서 죽이지 못하지만 여전히
선거일 날 딱 빼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꼬꾸라질 때까지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저걸 꼬꾸라뜨려야지라고 하는 시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보면 아시는 것처럼 모두가 즐겁게 경쟁을 즐기고 그 경쟁 속에서 하나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운동을 하고자 고민하고 있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도청 1년을 다 돼가는데요. 앞으로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긴 날들을 좀 열심히 봐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